대한민국 헌법 1조 잘 아시죠? 1948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재헌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1948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를 만듭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공화국의 국통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재 1987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한 원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에서 매년 네이션 디모크러시 인덱스를 발표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아마 그 즈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고요. 1987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모범국가,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심각한 후퇴를 경험합니다. 2024년에 국가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10단계나 1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부 기능은 8.57에서 7.50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도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2024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했고요. EIU 보고서도 그 내용을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 잠재되어 있던 제도적, 행동적 약점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타협 없는 대립과 정치 문화의 위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적대적 양극화, 단순한 제도의 실패를 넘어서 정당 간의 적대적 대립과 타협 없는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갈등을 더 확산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2025년에 우리나라의 집단별 갈등 인식조사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갈등 집단으로 가장 갈등이 심각한 집단은 여당과 야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갈등의 심각성 인식 지수가 94%나 되고요. 인식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심각하다가 76%가 됩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심각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갈등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인식조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을 물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술자리 같이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10사람 중에 3사람 이상은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같은 술자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자리 했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죠. 또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에 6명이나 되고요. 시민사회나 사회단체 활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는 물론 공적인 시민활동조차도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분절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우리 사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정치권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원인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또 해결책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후퇴는 우리나라만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 조금 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위주의 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일정 정도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몇 개 볼까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도 매년 세계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놀랍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19년 연속해서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거죠. 2024년 한 해만 봐도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악화된 국가가 악화된 나라가 60개국, 개선된 나라가 34개국이라 개선된 국가보다 악화된 국가가 2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민주주의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2024년 조사에서는 5.17을 기록했습니다. 이 인덱스가 최초 발표된 게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조사 이후로 최저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통계인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완전한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2014년에는 12.5%였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지구촌 인구의 93% 이상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나 또는 혼합체제,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늘어나고 부분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정체되어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후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주의가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를 타고 극우주의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고요. 세계의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타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또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양상이 그런 측면에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는 제도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약화됐습니다.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위기는 내부의 침식, 선출된 권력이 독주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탱크가 민주주의를 부쉈다면 이제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내부에서 법치와 자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 중에는 이런 현상을 스텔스 권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텔스 폭격기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또 인식이 잘 안 되는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시민적 자유를 조금씩 깎아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선거 폭력이나 야당 탄압,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가 교묘히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걸 스텔스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는, 또 조금 더 예민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텔스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공동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온전되고 있는데 그 제도 속에 담기는 가치가 비어가고 있는 것이죠. 투표함은 채워지지만 민주주의의 정신은 비어가고요. 제도는 유지되지만 그 안을 채워야 될 시민적 자유와 공존의 문화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를 가꾸고 지키고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계속 논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라 제가 청년 세대들이 극우화되고 있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들이 처해 있는 조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민주주의가 충분히 연습되지 않는 교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경쟁입니다. 옆자리의 친구가 동료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갈 경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이 매우 심각하고 우리가 상대평가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의 부재는 혐오를 낳습니다.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소수에 대한 혐오 표현에 무감각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협력을 배우고 관점을 전환하고 공존의 감각을 연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청년 세대들이 처해 있는 조건은요. 한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죠. 그리고 우리는 빈부의 격차는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부유해져 왔습니다. 지난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부유하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한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는 공포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속되는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안은 사람의 영혼을 잠식한다고 하죠. 이러한 불안은 연대라는 가치를 사치스러운 것으로 만들고요. 내 몫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대보다는 공정이 우선시되는 구조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능력주의에 익숙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니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능력이 탁월하니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입시 같은 데서 잘 알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입시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공정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손해보지 않겠다는 경쟁의 논리가 그 밑바탕에 심리로 좀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지나친 능력주의와 지나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도 역차별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로서의 공정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랐던 또 여러 선생님들이 자랐던 환경과 매우 다르게 오늘은 온라인의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라인 속에는 매일 접하는 쇼폼 콘텐츠들이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정치 갈등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고 그 폭주하고 있는 댓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아주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면 정서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따져보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까지도 감정노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복잡함 대신에 선명함을 선택합니다. 과도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자극적인 답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냐 그들이냐 하는 이분법 또는 옳음이냐 틀림이냐 하는 이분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걸 청소년들의 게으름이라고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과부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불안, 정서적 피로 이 세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작용한 결과가 이 세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풍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이 무경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청소년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지식을 설계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연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함께 사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정답을 주입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시대에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5시간 연구소에서 시민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혐오 표현들, 그 다음에 AI가 던져주는 새로운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학교 자치와 학교의 멤버들 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 이런 문제들을 우리 연수는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듣고 나면
정서적 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한 토론 문화가 조성이 되고요. 수기가 공격이 아닌 경청과 존중임을 체감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부담이 아닌 해결책을 경험하는 그런 교실, 그런 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청소년들이 민주적 심성을 경험하며 성장할 때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교실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희망입니다.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실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희망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유일한 나침판은 민주시민교육이고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에 끼어있는 의식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지켜낼 근육을 기르는 일입니다.